새벽 1시가 넘은 시간. 퓨처그룹 본사 30층 전략기획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냉랭한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서윤은 굳은 어깨를 돌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들이 마치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느껴졌다. 그룹 내에서 에이스로 불리며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들을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이 위기는 그녀의 능력을 비웃는 듯했다. 아버지 강 회장이 무리하게 인수한 계열사가 막대한 적자를 내며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한 대가는 바로 그녀, 강서윤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 빌딩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완벽하게 통제된 감옥.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잔과 수십 개의 에너지 드링크 캔이 그녀의 절박한 사투를 증명하듯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규칙적인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청소 카트를 미는 소리였다. 곧이어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한지혁. 그는 2층의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서윤은 거의 매일 밤 이 시간까지 남아 있었기에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간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고 존재감이 희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은 그의 존재를 선명하게 의식했다. 그는 묵묵히 서윤의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웠다. 구겨진 보고서 더미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을 치우는 그의 손길은 기계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심했다. 서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척하며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이 절망적인 숫자들의 전쟁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그 고요함이 서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혁이 막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서윤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격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았을 때 닥쳐올 후폭풍을 알기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윤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적이고 차가웠다. 내일 마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잊지 않았겠지. 옷차림 신경 쓰고 절대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해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꼭 그래야만 해요. 그 사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 네가 그런 걸 따질 때야. 계열사 부도나면 우리 전부 길바닥에 나앉아. 네가 그룹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건 명령이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희생. 서윤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마태만 회장. 50세의 그 남자는 재계에서 불가사리로 불렸다. 돈 냄새를 맡으면 어디든 나타나 닥치는 대로 빨아먹 껍데기만 남겨놓는다는 악명이 자자했다. 그의 부는 그렇게 쌓아 올린 시체들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는 유독 젊고 유능한 여성들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였고 그가 후원했던 여성들이 얼마 못 가 망가지거나 업계에서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서윤은 몇 번의 공식 석상에서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던 그의 기름진 시선.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눈빛을 떠올리면 지금도 속이 메스꺼웠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지 돈 때문에 회사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그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서윤은 결국 최고급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향 냄새와 비싼 음식 냄새가 뒤엉켜 숨이 막혔다. 강 회장은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마 회장 앞에서 연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다. 허허, 마 회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테마는 그런 강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서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끌어내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 따님,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퓨처그룹의 진짜 보물은 강서윤 상무였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으며 보물이라는 단어에 실린 소유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손톱이 제사를 파고드는 것도 모를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마테마는 와인잔을 들고 서윤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 서윤 상무의 빛나는 미래와 우리 두 가문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서윤이 마지못해 잔을 부딪히자 그는 일부러 손을 덧뻗어 그녀의 손등을 스치듯 만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의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뗄 뻔했다. 서윤 상무는 일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안 그래? 강 회장은 그 명백한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마 회장님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하.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딸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을 마테만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을. 대화가 무르익자 마테만의 노골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뻗어 서윤의 다리를 슬쩍 건드렸다. 서윤이 의자를 뒤로 빼며 자리를 피하자 그는 불쾌한 기색 대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어허, 서윤 상무는 아직 숫기가 없으시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되지.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는 강 회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강 회장,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지. 우리 서윤 상무랑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어서. 강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럼요. 두 분 편하게 말씀 나누십시오. 저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룸을 나가는 소리가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마테마는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서윤 쪽으로 바싹 당겨 앉았다. 서윤 씨, 내가 왜 당신을 원하는지 알아. 그는 서윤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윤이 고개를 돌려 피했다. 똑똑하고 도도하고 무엇보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잖아. 나는 그런 걸 수집하는 취미가 있거든.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당신 아버지 회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돼. 당신이 내 여자가 되면 내가 퓨처그룹은 물론이고 당신 아버지의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 지켜주지. 어때? 나쁜 거래는 아니잖아. 그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서윤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 서윤은 차가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말했다. 마, 회장님,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수집품이 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테마는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물건, 당연히 물건이지. 아주 비싼 물건. 당신 아버지가 직접 값을 매겨서 내 앞에 내놓은 거잖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얌전히 구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반항해봤자 손해보는 건 당신 아버지뿐이니까. 아니, 당신 자신인가? 서윤은 뒷걸음질 쳤다. 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할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고 그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차가운 물줄기를 맞은 마테만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 어린 것이 감히 그가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 회장이 아니라 식당 지배인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테만은 황급히 손을 내렸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배인을 밀치듯 빠져나와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마테만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강서윤 너 오늘 이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내 아버지 회사. 내가 박살 내버릴 거야.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식당의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정신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비틀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다시 자신을 마테만에게 보내려 할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회사로 향했다. 지금 그녀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곳, 유일하게 그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사무실뿐이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텅 빈 퓨처 그룹 로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엘리베이터 홀로 걸어갔다. 그때 그녀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한지혁이었다. 그는 이 시간이면 보통 퇴근했을 텐데 웬일인지 남아 있었다. 그는 로비 구석의 대형 화분들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다. 그것도 영어 원서로 된 경제학 서적이었다. 서윤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그 집중력은 낮에 본 마테만의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정반대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이 남자에게서는 어떤 위험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안정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앞에 멈춰 섰다. 당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지혁은 천천히 책을 덮고 일어섰다. 그의 키는 서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기묘한 위압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서윤의 붉어진 눈시울과 뺨에 남은 희미한 물기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사실을 인지하는 듯한 담담한 관찰이었다. 서윤은 갑자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쓰레기 줍는 남자가 유일한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신락 같던 생각이, 그 절박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생각이 맹렬한 속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마테만으로부터 벗어날 방법, 아버지의 속박에서 풀려날 방법. 그것은 완벽하게 미친 짓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요. 지역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다음 말을 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나랑. 서유는 심호흡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으려 하고 있었다.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텅 빈 로비에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한지혁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서윤이 오늘 날씨를 묻기라도 한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는 서윤을 몇 초간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절박함,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광기까지.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퓨처 그룹을, 그리고 강서윤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텅 빈 로비의 공기가 강서윤의 그 한마디로 인해 얼어붙는 듯했다.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서윤 자신도 그 말이 제정신에서 나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절박함이 빚어낸 광기였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한지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 차림으로 그 값비싼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퓨처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그녀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의 구김, 그리고 절망으로 붉게 충혈된 눈을 천천히 훑었다. 마치 그녀의 가치를 감정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그녀의 진위를 꿰뚫어 보려는 것 같기도 했다. 서유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른 입술을 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계약이에요. 지역의 시선이 그녀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서유는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적어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 미친 제안을 그가 거절하거나 혹은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단 한마디,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서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차분한 동의였다. 그는 왜냐고 묻지도 않았고 농담이냐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서유는 당황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왜 그렇게 쉽게?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혁이 말을 이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서유는 즉각 경계 태세를 갖췄다. 역시 대가를 바라는 것이었다. 돈일까? 마테만이 그녀에게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더러운 욕망일까? 돈이라면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제가 가진 현금 전부를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하지만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시 한번 서윤을 혼란에 빠뜨렸다.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그럼? 원하는 게 뭐죠? 지혁은 로비 구석의 벤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앉아서 계약의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겠죠. 강서윤 상무님, 그가 자신의 직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윤은 새삼 놀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말대로 벤치에 앉았다. 새벽 4시의 로비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냉방 시스템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서윤은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요점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습관이었다. 좋아요. 당신의 조건을 말해봐요. 그녀는 이미 전략기획실 상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비록 상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줄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지혁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첫째, 이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이며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서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외적으로라니. 그게 무슨. 마태만 회장 같은 부류는 서류 한 장 따위는 쉽게 무시합니다. 돈으로 매수하든 협박을 하든 그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도 쉽게 손대지 못하겠죠.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마태만의 성격까지 파악하고 있는 듯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지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태만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 있었다. 둘째,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윤은 숨을 헛하고 들이마셨다.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계약 조건에 없었어요. 강 상무님께서 먼저 제안하셨고, 저는 제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 살면서 부부 행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마태 많은 사람을 붙여 24시간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사기극으로 끝나고 당신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서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셋째, 지혁은 그녀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계약의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동의했을 때 종료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조건이었다. 그건 불공평해요. 만약 당신이 평생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혁은 희미하게 웃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당신을 속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마테마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우리는 부부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조건입니다. 돈은 1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돈을 지불하고 허술한 방패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더 견고한 성벽을 얻을 것인가. 서유는 수첩을 든 채 손을 떨었다.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정체 모를 남자와. 하지만 마태만의 기름진 손길과 그가 있는 지옥을 떠올렸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나았다. 적어도 그의 눈에는 병적인 소유욕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명료함이 있었다. 좋아요. 받아들이죠. 그녀는 수첩에 그의 조건을 빠르게 받아 적었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사생활을 절대 존중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목적이 달성되면 당신은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막을 쳤다. 지역은 잠시 그녀가 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군요. 동의합니다. 그들은 그 새벽 텅 빈 로비 벤치에 앉아 그들만의 계약서를 완성했다. 서유는 수첩을 반으로 찢어 그에게 건넸다. 내일 아침 9시 구청에서 만납시다. 늦지 말아요. 지역은 종이를 받아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늦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서유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녀는 이 회사의 상무이고 그는 이 회사의 청소부였다. 잠깐만요. 서윤이 그를 불러 세웠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신도 마태만 회장을 알아요. 그녀의 질문에 지역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로비의 희미한 조명 속에서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몸을 돌렸다. 강 상무님, 지금은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아군이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적은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청소 카트를 끄는 소리도 발소리도 없이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서유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적은 아닙니다. 그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였다. 어젯밤의 그 일 이후로 처음 오는 연락이었다. 서유는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서윤, 네가 어젯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마 회장께서 노발대발하셨다. 당장 그분께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할까? 만약 이 일이 틀어지면 너는 내 딸도 아니고 퓨처그룹의 사람도 아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내 지위, 내 카드, 전부 빼앗고 길바닥에 내쫓을 줄 알아라. 이게 마지막 경고다. 서유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지막 경고. 아버지는 그녀를 딸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거래를 위한 도구, 회사를 위한 재물로만 여겼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과 망설임이 사라졌다.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다. 마태만의 놀이개는 더더욱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일 결혼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 오늘 새벽 자신이 직접 선택한 그 정체불명의 쓰레기 줍는 남자뿐이었다. 서유는 차가운 로비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도박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 아침 9시 정각. 서초구청은 월요일 아침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유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눈으로 서류 작성대 앞에 서 있었다. 값비싼 트렌치 코트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그녀의 불안정한 내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잠시 후 약속한 시간 정확히 한지혁이 구청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깨끗하지만 낡은 면바지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어떤 재벌 회장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존재로 보였다. 그는 서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혼인 신고서 용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서윤의 손을 더 떨리게 만들었다. 담당 공무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퓨처그룹의 강상무와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그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남자. 이 기괴한 조합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혼인신고서에 법적인 도장이 찍히고 두 사람이 구청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윤의 휴대폰이 폭발할 듯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딴 쓰레기 같은 놈이랑 마 회장님께 내가 뭐라고. 서윤은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끝나, 뭐가 끝나. 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당장 네 카드. 자, 오피스텔 전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퓨처그룹의 강서윤도 끝이다. 일방적인 절규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한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괜찮습니까? 같은 상투적인 위로의 말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서윤이 휘청거리자 그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이 몰려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략기획실의 박대리였다.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부하였다. 문자가 와 있었다. 상무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마태만 회장이 아침부터 강 회장님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전부 뒤집어 엎었습니다. 강서윤이랑 퓨처그룹 둘 다 내 손으로 묻어버리겠다고. 지금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마태만의 난동 소식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다. 서윤은 자신의 그룹웨어 접속 권한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가 속한 전략기획실 단체 대화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라면 1분에도 수십 개씩 울리던 알림이 완전히 멈췄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쓰레기와 결혼한 여자, 회사를 말아먹을 연으로 낙인 찍은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를 느꼈다. 어제까지 그녀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팀원들이 이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아니, 투명인간이 아니라 기피 대상 1호였다. 강 회장이 그녀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해 마테만에게서 벗어났지만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유는 이제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피스텔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녀를 집으로 받아줄 리 없었다. 그녀가 멍하니 서 있자 지혁이 입을 열었다. 가시죠. 제 집으로. 그는 앞장서서 걸었다. 서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 비싼 트렌치 코트 자락을 붙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탔다. 재벌 3세인 강서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다. 낯선 사람들의 틈에 끼어 흔들리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로 추락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주상복합이 아닌 강북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 퀴퀴한 냄새. 그녀의 삶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공간이었다. 지혁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관은 비좁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유는 의외의 감각에 놀랐다. 집은 낡고 평수도 작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마룻바닥, 각 잡힌 이불, 최소한의 가구, 청소부의 집이라기보다는 수도승의 거처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이었다. 그곳에는 소설책이나 잡지가 아니라 두꺼운 하드커버의 원서들이 꽂혀 있었다. 거시, 경제의 동역학,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MA 전략의 실제, 글로벌 공급망 재평과 분쟁 광물 보고서, 그녀가 전략기획실에서나 볼 법한 전문 서적들이, 그것도 대부분 영어와 독일어로 된 원서들이었다. 서유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서유는 책장에서 시선을 돌려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상한 점은 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개인적인 물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족 사진 한 장, 장식품 하나, 심지어는 취미 용품조차 없었다. 이 집은 한지혁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오직 저 방대한 양의 지식뿐이었다. 서유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은 지금 마테만이라는 괴물을 피하려다 더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왜 청소부로 일하는지, 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미친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지역이 가리킨 곳은 창고로 쓰던 듯한 작은 방이었다. 매트리스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서유는 자신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그 공간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계약 조건대로 사생활은 존중합니다. 저도 상무님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제 서재와 침실에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욕실은 공용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서윤이 짐이라고는 들고 온 핸드백 하나뿐인 채로 방 안에 서 있는데 곧이어 깊고 풍부한 커피향이 집안에 퍼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지혁이 핸드 드립 도구를 이용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원두는 서윤도 알아보는
파나마 게이샤 품종의 희귀한 스페셜티 커피였다. 청소부가 마시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원두였다. 지혁은 컵 2개의 커피를 따랐다.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다. 마시죠. 잠을 못 잔 것 같으니. 서윤은 기계적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신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웬만한 전문 바리스타보다 뛰어난 완벽한 균형감의 맛이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그녀가 묻는 순간 지혁은 작은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 분석가가 나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퓨처그룹의 반도체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지역은 코웃음을 쳤다. 멍청하긴.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인데 저 분석가는 3분기 중국 내부의 정책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군. 서윤은 커피잔을 든 채 그를 쏘아보았다. 희토류 공급망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알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짜증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지혁은 텔레비전을 끄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새벽 로비에서 봤을 때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수출 통제 품목 예비 목록 7조 사망을 확인해 보시죠. 언론은 그걸 단순한 규제 강화로 해석했지만 그건 명백히 퓨처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마테만의 디로지스틱스가 그 수혜를 입을 거고요. 그의 말은 막힘이 없었고 그 정보는 서윤조차 아직 보고받지 못한 극비 사항에 가까웠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을 뿐인 퓨처그룹의 최고 전략가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마테만이라는 괴물의 표적이 되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한지혁은 방금 내린 커피 도구를 정갈하게 닦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g의 불안이나 초조함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사태가 그의 시나리오 안에라도 있는 것처럼. 당신, 도대체 누구야? 서윤이 거의 신음하듯 물었다. 지혁은 행주를 깔끔하게 접어 걸며 대답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서윤 상무님. 중요한 건 마테만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막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대리였다. 이번에는 문자 대신 전화였다. 서윤이 황급히 받자 박대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상무님께서 총괄하시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공급사인 알파테크에서 방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명분은 납기 지연이지만 실은 마테만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게 확실합니다. 이대로라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서윤이 퓨처그룹의 차세대 먹거리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일이었다. 마테만은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박 대리는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더 심각한 건 알파테크가 지난달 마테만의
디로지스틱스에 인수되었다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무님을 노리고 준비한 공격입니다.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요. 서유는 눈을 감았다. 마테마는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녀의 가장 소중한 성과물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퓨처 그룹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차세대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마테마는 그것을 알고 정확히 그 심장을 도려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아니, 어쩌면 동조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서유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했. 끝났어. 그는 나를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야. 내가 몇 년을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그녀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쓰러졌다. 이 남자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지만 마테만의 공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 낡은 아파트, 이 정체 모를 남자는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설거지를 마친 지역이 거실로 나왔다. 그는 절망에 빠진 서윤을 내려다보며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알파테크의 대체 공급사를 찾는데 며칠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가의 질문이었다. 그녀는 희망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체 공급사마 회장이 아시아 시장의 유통망을 전부 쥐고 있어요. 그가 손을 써놨겠죠. 최소 2주는 걸릴 거고 그 사이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될 거예요. 지역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서유는 그가 또 무슨 비현실적인 소리를 할지 지켜보았다. 그는 책장에서 낡은 지도책 한 권과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다. 2주가 아닙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그가 펼친 것은 그녀가 예상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인근 광산 지역 지도였다. 알파테크가 독점하던 리튬 원자재는 사실 이곳에서도 나옵니다.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 보고서는 내가 3년 전에 작성했던 겁니다. 서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기묘한 동거와 퓨처그룹을 둘러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유는 한 지역이 펼쳐놓은 낡은 볼리비아 광산 지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우유니 소금 사막 인근. 그녀의 전략 기획실에서 검토했던 그 어떤 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생소한 지역이었다. 48시간. 이 남자는 지금 퓨처그룹의 명운이 걸린 수천억짜리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원 공급 문제를 48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서 경제학 원서를 읽던 모습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장난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당신이 3년 전에 쓴 보고서 볼리비아 광산, 지금 마테마는 아시아의 모든 유통망을 틀어쥐고 날 질식시키려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알려지지 않은 광산이라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 남자가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지혁은 그녀의 분노와 의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현지어로 된 이름 하나와 위성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엘리케 바르가스. 엘리케 바르가스는 그 지역 원주민 협동조합의 대표입니다. 그는 마테만 같은 다국적 기업의 약탈적인 자원 개발 방식에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퓨처그룹과는 거래하지 않겠지만 강서윤 상무 개인의 투명한 채널과는 거래할 겁니다. 서윤이 그걸 당신이 어떻게? 라고 묻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나에게 개인적인 빚을 졌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서 한 지역의 이름을 대십시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시에 가까웠다. 서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마테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직전이었다.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은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그 낯선 위성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몇 번의 긴 연결음 끝에 거칠고 알아듣기 힘든 스페인어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퓨처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려 썼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 다른 거대 기업의 착취 시도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서유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한지혁 씨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경계심 가득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어조로 바뀌었다. 지역. 그가 보냈다고요? 진심입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엘리케 바르가스는 그녀의 제안을 듣겠다고 했고 거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마테만의 디로지스틱스를 거치지 않는 직항 물류 루트만 확보한다면 그들은 알파테크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더 높은 순도의 리튬을 공급할 수 있었다. 서유는 전화를 끊고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박대리에게 비상 연락을 취해 그럼 내 자신의 비상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남미로 가는 비밀 전세 화물기를 수배하라고 지시했다. 48시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회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전략기획실에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아부하며 보고서를 내밀던 팀원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박 대리만이 유일하게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상무님, 밤사이에 또 다른 부품사 두 곳에서 계약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마테만이 직접 압력을 넣은 게 확실합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지금 사지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마테만의 공격은 알파테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프로젝트를 지탱하던 모든 혈관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전쟁이었다. 서유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나타난 것은 박 대리와 신입 사원 2명뿐이었다. 그녀의 경쟁자이자 마테만에게 줄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김 이사는 보란듯이 회의실 앞을 지나가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아직도 회사에 나오시네. 하긴, 요즘 밑바닥 인생이랑 어울리다 보니 맷집만 좋아지셨나 봐. 강상무.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나. 청소부 사모님,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이 분노로 굳었지만 그녀는 지금 여기서 그와 싸울 힘이 없었다. 그녀의 권위는 강 회장의 절연 선언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서윤은 곧장 35층 강 회장의 집무실로 향해 비서실의 제지를 뚫고 문을 열자 강 회장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테만의 사람들이었다. 강 회장은 불청객인 딸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락도 없이 들어와 서윤은 그들에게 둘러싸인 아버지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마테만이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퓨처그룹의 미래라고요. 이대로 보고만 계실 거예요.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 프로젝트 아니. 그건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넌 네가 선택한 그 쓰레기통에서 뒹굴면 그만이다. 그룹의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해. 넌 이 일에서 손 떼. 네가 자초한 일이야. 감히 마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지.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연민은커녕 자신의 안위와 탐욕만이 가득했다.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미 마테만에게 항복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지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35층 임원실 복도에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고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김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예. 회장님, 강서윤이 지금 발악하고 있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네. 프로젝트 관련 핵심 데이터는 전부 백업해서 넘겨드렸습니다. 강 회장님도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마테만의 공격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며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지역은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고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이미 모든 직원이 퇴근한 텅 빈 사무실. 박 대리가 서윤을 위해 따로 챙겨둔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무언가를 놓친 듯 다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역은 서윤의 책상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김 이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김 이사는 평소에도 보안에 허술했다. 지역은 그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구겨진 종이 조각들을 재빨리 스캔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보고서들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점심, 식사, 영수증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식당이 아니었다. 마테만이 소유한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의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어제였다. 김 이사가 마테만을 독대한 증거였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역은 복합기에 남아있는 스캔 로그를 확인했다. 김 이사는 서윤의 피닉스 프로젝트 기획안 최종본을 스캔하여 외부 메일 주소로 전송했다. 그 메일 주소는 마테만의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위장 계정이었다. 지역은 자신의 낡은 휴대폰으로 그로그 기록을 촬영했다. 그는 김 이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사보타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 회장이 묵인하고 어쩌면 지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혁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는 완벽한 청소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무도 그가 방금 퓨처그룹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서유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공급은 기적적으로 성사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출혈을 막는 응급처치에 불과했다. 마테마는 이미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핵심 인력들을 빼내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지역을 노려보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저녁 식사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당신 계획대로 리튬은 구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마테마는 우리 내부 자료를 전부 손에 넣었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는 한 발 앞서서 움직일 거라고 내부 스파이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혁은 끓는 물에 면을 넣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서유는 기가 막혔다. 안다고 알면서 그렇게 태평하게 라면이나 끓이고 있는 거야. 흥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혁은 그릇 2개의 라면을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다. 마테마는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당신을 얕보고 있고 당신의 아버지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김이사 같은 내부의 배신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는 서윤이 미처 말하지 않은 김이사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윤은 젓가락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인가? 서윤은 문득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당신, 설마 일부러 접근한 거야. 이 모든 상황을. 당신도 마테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혁은 젓가락을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거짓은 없었다. 나는 마테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니까. 그 충격적인 고백에 서유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마테만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서윤이 아버지의 배신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으로 박 대리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무님 지금 막 강 회장님 지시로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분은 프로젝트 부실 운영 및 정보 유출 혐의입니다. 이건 상무님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함정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마테만이 외부에서 공격하고 아버지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격이었다. 그녀는 이중의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지혁은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라면을 한 젓가락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강서윤 상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아파트의 공기를 가르며 서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기묘한 동맹자, 이 정체불명의 남편과 함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러야 함을 직감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시한 특별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서윤을 퓨처그룹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공개적인 처형 절차였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책상 앞은 이미
감사팀 직원들에 의해 점거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 이사의 충실한 부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서려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차장은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윤 상무, 지금부터 피닉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업무 지시 권한이 정지됩니다. 강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프로젝트 부실 운영 및 핵심 기밀 유출 혐의로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밀 유출. 그 단어가 서윤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김 이사가 마태만에게 저지른 범죄였지만 그들은 지금 그 죄를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이 차갑게 떠올랐다. 그녀의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박 대리가 다급하게 달려와 속삭였다. 상무님 간밤에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데이터 서버가 통째로 손상되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서윤의 눈앞이 하얘졌다. 볼리비아에서 리튬을 확보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마테마는 이제 그녀가 수년간 쌓아올린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의 심장 자체를 파괴해버린 것이다. 서윤은 감사팀 차장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누구 마음대로 내 프로젝트 서버에 손을 댄 거야. 당장 원상 복구시켜 하지만 차장은 서류를 넘기며 비웃음을 흘렸다. 손상이라뇨. 기밀 유출의 흔적을 강 상무께서 직접 삭제하려다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모든 정황이 상무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는 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서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마태만 회장 측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프로젝트 기밀을 넘기려 한 것 아닙니까? 듣자 하니 강 회장님께서 모든 지원을 끊으셨다던데 결혼했다는 그 쓰레기 줍는 남자에게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그들은 서윤의 가장 아픈 곳, 그녀의 추락한 현실과 치욕스러운 결혼을 의도적으로 들쑤셨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그녀를 몰아가고 있었다. 데이터는 파괴되었고 김 이사는 마태만에게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유사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을 것이다. 퓨처그룹은 껍데기만 남은 프로젝트를 떠안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강서윤이 지게 될 터였다. 몇 시간의 모욕적인 조사가 끝나고 서윤은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에는 조사 대상자라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녀가 전략기획실의 에이스에서 배신자로 전락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마테마는 그녀의 자존심, 성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퓨처그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소지품인 핸드백을 들고 수많은 경멸과 동정의 시선을 뒤로한 채 회사를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그녀의 값비싼 트렌치 코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그 낡은 아파트로 자신의 유일한 도피처로 향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지혁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절망으로 무너져 내린 서윤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을 접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버가 당했군요. 서유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아 버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데이터는 파괴됐고 나는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어. 마테만이 이겼어. 그가 내 모든 걸 망가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과 눈물에 젖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완벽한 패배를 인정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차가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일어나시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서윤의 절망을 자극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그냥 보고서나 읽는 사람이잖아.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됐다고,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그녀가 소리쳤다.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상무, 당신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판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는 서윤을 부추겨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노트북 한 대를 가져왔다. 마테마는 당신을 얕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죠. 지혁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실수라고 그는 내 서버를 완벽하게 파괴했어. 서윤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니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추어죠. 데이터를 파괴된 것처럼 보이게 위장한 겁니다. 지역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서윤이 알지 못하는 퓨처그룹 내부 서버의 백도어 채널로 접속하고 있었다. 마테마는 김 이사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에게 서버 파괴는 의미가 없어요. 그의 목적은 데이터가 아니라 강서윤 당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한 게 아니라 당신의 접근 권한만 맑고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숨긴 겁니다. 감사팀이 나중에 강서윤이 숨겨둔 데이터라며 찾아내기 위해서요. 완벽한 조작이죠. 서윤은 숨을 죽였다. 지역의 분석은 그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더 교활하고 치밀한 음모의 이면을 꿰뚫고 있었다. 그럼 데이터는 아직 그렇습니다. 퓨처그룹의 메인 서버가 아니라 감사팀이 관리하는 별도의 격리 서버에 이동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겠죠. 지역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당신이 이 낡은 아파트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할 겁니다. 그는 서윤에게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내가 방화벽을 뚫을 테니 당신의 아이디와 관리자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면 접근은 막았지만 내가 찾아낸 이 루트까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관리자 코드를 입력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서윤과 지역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절박한 도망자와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두뇌 싸움을 벌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지역이 시스템의 방어막을 무너뜨리면 서윤이 내부 구조를 파악해 숨겨진 데이터의 위치를 추적했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거실은
퓨처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의 사령부가 되었다. 서유는 지역의 해킹 실력과 시스템 분석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퓨처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지역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퓨처그룹의 초기 보안 시스템. 내가 설계했으니까. 서유는 입을 다물었다. 이 남자의 비밀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감사팀의 격리 서버에서 피닉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를 찾아냈다. 그것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서유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를 제지했다. 아직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복구하면 그들이 알아챕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그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대신 그 데이터에 접근한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멈췄다. 이걸 보시죠. 로그 기록에는 데이터를 격리 서버로 이동시킨 관리자 IP가 찍혀 있었다. 서유는 그 IP 주소가 의미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일반 직원의 IP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서버를 통제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의 IP였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며 지역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김 이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룹 전체의 특별 감사를 지시하고 강 상무 당신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며 메인 서버의 데이터를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퓨처 그룹에서 이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승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서유는 노트북 화면에 그 IP 주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마테만의 협박, 김 이사의 배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최고 권력자의 승인. 그녀는 자신이 마테만이라는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소파의 등을 기댔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깊은 배신감에서 오는 허탈한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구하기는커녕 마테만과 손을 잡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프로젝트, 그녀의 명예,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 자신의 안위를 구하려 한 것이다. 이 결혼은 마테만에게서 벗어나는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위선까지도 벗겨내는 계기가 되었다. 서유는 텅 빈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그들의 관계에 그 차 한 잔의 온기라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서유는 이제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는 유일한 아군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강서유는 낡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그 차가운 IP 주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마테만의 외부 공격, 김 이사의 내부 배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아버지의 승인. 그녀는 자신이 마테만이라는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퓨처그룹의 전략기획실 상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내다버린 카드.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소모품에 불과했다.
이 결혼은 마태만에게서 벗어나는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위선까지도 벗겨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와 존경심이었다. 한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서윤이 이 잔인한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다. 침묵 속에서 서윤의 눈에 서렸던 허탈함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낡은 아파트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배신의 진원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디 가십니까?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흠뻑 젖었던 트렌치코트를 다시 걸치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쫓겨났던 평창동의 본가. 강 회장의 성이었다. 본가의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경비원의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께서는 상무님을 뵐 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인터폰 카메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아니라 강 회장을 뵈러 온 겁니다. 퓨처그룹의 주주로서 피닉스 프로젝트 기밀 유출의 핵심 용의자와 담판을 지으러 왔다고 전하세요.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검찰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딸이 아니었다. 잠시 후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집안의 공기는 그녀가 떠날 때보다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시가 대신 독한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검찰, 네가 지금 네 아비를 협박하는 거냐. 강 회장의 고함이 서재를 울렸다. 서윤은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이 백업해준 로그 기록이 담긴 USB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서버 데이터를 회장님의 최고 관리자 IP로 격리 서버에 이동시키셨더군요. 김 이사의 배신, 마태만의 공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인한 배후, 바로 아버지셨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그것도 쫓겨난 딸이 내부 서버의 백도어 로그까지 들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는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다. 내가 했다. 그래서 모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딴 쓰레기 같은 놈이랑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나간 순간부터 넌 내 딸이 아니었어. 네가 감히 마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야. 그룹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단 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마 회장님은 네가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퓨처그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까지 거 하나. 네가 애지중지하던 그깟 프로젝트 하나 희생해서 그룹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난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렇게 할 거다. 서윤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그녀의 희생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을 바란 것이었다.
사회적인 죽음, 직업적인 죽음. 그래서, 마태만과 손을 잡고 제 프로젝트를 통째로 넘기려 하셨군요. 김 이사를 시켜서. 강 회장은 서재를 어슬렁거리며 말을 이었다. 김 이사는 유능해. 적어도 너처럼 감정적으로 굴지는 않지. 마 회장님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높이 샀고 어차피 내 손에서는 성공할 수 없었어. 마 회장님의 자본과 유통망이 합쳐지면 그건 퓨처그룹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다. 넌 그저 더 큰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었을 뿐이야. 네가 얌전히 마 회장님께 갔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거다. 서윤아. 그는 마지막에 서윤아라고 부르며 마치 그녀를 타이르는 듯한 역겨운 위선을 보였다. 서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괴물이었다. 마태만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괴물. 그녀는 더 이상 이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퓨처 그룹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 뭐든 팔아넘기는 탐욕스러운 장사꾼일 뿐이에요. 나도, 어머니도,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서재를 나왔다. 뒤에서 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강서윤,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너. 오늘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영원히 퓨처그룹에서 제명이다. 다시는 내 발로 여기 돌아올 생각마.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과 회사는 그렇게 완벽한 허상으로 무너져 내렸다. 다시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서윤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다. 아파트 문을 열자 지혁이 거실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나간 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의 텅 비고 망가진 눈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최악의 진실이었다는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 힘도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만든 제국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했다. 그녀의 삶의 목적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지혁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내가 말했잖습니까? 같은 불필요한 말이나 힘내십시오. 같은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엌으로가 서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비싼 파나마 게이샤 원두로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섬세하고 복잡한 커피 향이 천천히 거실을 채웠다. 그것은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감각할 수 있는 작은 위안이었다. 지혁은 따뜻한 커피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윤은 멍하니 그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녀는 그 온기 속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마지막 슬픔이었다. 지혁은 그녀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윤이 겨우 목소리를 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혁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 상무님, 나는 당신이 왜 마태만에게서 도망치려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내가 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묻지 않았죠.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나는 이미 10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마태만 때문에.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역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가 직접 입을 열 줄은 몰랐다. 우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기술력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셨죠. 퓨처그룹 같은 대기업과도 협력하며 막 성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마테만이 접근했습니다. 디러지스틱스의 전신인 작은 투자사였죠. 그는 아버지에게 달콤한 말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마테만은 아버지의 기술 특허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자금줄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배신감에 몸부림치셨습니다. 회사는 부도났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에는 마테만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응시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버지의 기술을 마테만에게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공모자. 그게 바로 당신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마테만과 함께 한 지역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 모든 악연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부터 이어진 지독한 운명의 고리였다. 서윤은 자신이 방금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퓨처그룹의 청소부로 들어온 이유, 내가 당신의 미친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는 서재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산처럼 무겁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마테만과 강 회장,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받아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목숨값을. 강서윤 상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윤을 돌아보았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진 과거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낼 것인지.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배신과 지역의 복수가 뒤엉킨 차갑고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낡은 아파트의 공기는 한 지역의 마지막 고백으로 인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강 회장과 마테만이 10년 전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었다는 진실은 강서윤이 방금 겪은 배신감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지독한 원죄의 확인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타인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성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아들. 한지혁과 기묘한 계약으로 얽힌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공범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한지혁은 서윤이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보다 더 깊게 서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윤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것은 다짐이었고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퓨처그룹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지역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기만한 아버지를 심판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한 지역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입니다. 그의 말은 서재. 그가 유일하게 사생활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그 방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짓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강서윤 상무. 이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곳은 서재가 아니었다. 10년간의 분노와 집념이 응축된 전쟁 상황실이었다. 방의 삼면은 코르크보드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마테만과 강 회장을 중심으로 한 거미줄 같은 인물 관계도 수십 개의 위장 계좌번호, 날짜별로 정리된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퓨처그룹과 디 로지스틱스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추적한 도표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서버급의 컴퓨터 장비들이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가 청소 카트를 밀며 수집한 먼지 속 정보들이 이곳에서 10년간 거대한 비수가 되어 벼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한 개인이, 그것도 퓨처그룹의 심장부에서 청소부로 위장한 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테만은 디러지스틱스를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 하드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지역이 책상 위에 검은색 외장하드를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 비자금의 일부를 퓨처그룹의 유동성 위기 때마다 지원받는 대가로 마테만의 모든 불법 물리와 기술 탈취를 묵인하고 심지어는 협력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의 특허를 넘긴 것처럼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쥔 채 공생하는 기생충들입니다. 서윤은 그 방대한 자료 앞에서 압도당했다.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당장 구속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지역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그들의 변호인단이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낼 겁니다. 그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려면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치명적인 무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듣기라도 한 듯 서윤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박 대리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상무님, 지금 즉시 비상의 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안건은 피닉스 프로젝트 데이터 유출 혐의로 인한 강서윤 상무회의만, 그리고 디 로지스틱스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합병 추진안입니다. 서윤은 메시지를 읽고 차갑게 웃었다. 무대가 생각보다 빨리 차려졌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지역에게 건넸다. 그들이 마지막 수를 던졌어요. 나를 배신자로 몰아 해임하고 그 혼란을 틈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데이터 서버가 파괴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이 사회에 나타날 생각조차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역의 눈이 번뜩였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차려놓은 무대에서 가장 화려하게 춤을 춰주면 됩니다. 그는 상황실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부터 24시간 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마태만과 강 회장의 10년간의 유착 관계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 파일. 둘째, 피닉스 프로젝트가 퓨처그룹의 미래이며 디로지스틱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할 우리가 복구한 바로 그 원본 데이터.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강상모, 당신은 이 사회의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해임안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패배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지역은 10년간 모아온 방대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할 단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었다. 그가 수집한 김이사의 내부 거래 증거, 강 회장의 배임 혐의, 그리고 마태만의 불법 비자금 내역까지. 서윤은 복구한 피닉스 S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퓨처 그룹이 얻게 될 막대한 수익과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낡은 아파트의 작은 노트북으로 그녀의 커리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복수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서윤은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자신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그 값비싼 트렌치 코트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갑옷이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한지혁 역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스웨터나 청소부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하지만 장식이 없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유니폼 속에 감춰져 있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지성이 그가 본래 속한 세계의 무게감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쓰레기를 줍던 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승부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긴 USB와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이사회 규정상 해임 대상 이사는 법률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나는 당신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퓨처 그룹 본사 로비에 두 사람이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의 에이스였던 강서윤 상무가 오늘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체불명의 남자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수군거렸다. 저 여자, 낯짝도 두껍지. 회사를 말아먹고 여길 또 와. 옆에 남자는 누구야 설마. 그 쓰레기 줍는다는 남편 서윤은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등을 곧게 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걸었다. 산슈 우칸 비상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싸늘한 저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마태만이 주인 행세를 하듯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 회장이 꼭두각시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이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윤을 비웃듯 바라보았고, 다른 이사들은 그녀를 외면하거나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강서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끌어내지 못해. 서윤은 회의실 가장 끝 피고석이나 다름없는 말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저는 아직 이사회의 정식 멤버입니다. 제 회의만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마태만이 그런 강 회장을 제지하며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하게. 강 회장, 마지막 기회는 줘야지. 강상무. 아니, 이젠 그냥 강서윤 씨라고 불러야 하나. 얌전히 회의만 받아들이고 네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면 자비는 베풀어 주지.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서윤을 압박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재판이었다. 강 회장이 즉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비상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피닉S S 프로젝트의 중대한 실패와 핵심 기밀 유출의 책임을 물어 강서윤 이사의 해임을 공식 발의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조사한 감사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피닉 S 프로젝트가 입은 막대한 손실과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은 서버 데이터 내역이 떠 있었다. 강서윤 이사는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실패하자 서버 자체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서윤이 숨겨둔 데이터라며 자신들이 격리 서버로 옮겨놓았던 그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것은 강서윤 이사가 데이터를 빼돌리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퓨처그룹을 배신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모든 화살이 완벽하게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김 이사의 보고가 끝나자 마태만이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퓨처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언급하며 디러지스틱스의 긴급 자금 지원과 합병안을 제시했다. 퓨처그룹은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강서윤 이사의 배신으로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공멸입니다. 하지만 저 마테마는 강 회장님과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 이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로지스틱스가 퓨처그룹을 인수합병하여 이 위기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약탈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는 이사들은 그 제안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이 이 모든 각본의 마무리를 위해 의사봉을 들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군요. 먼저 강서윤 이사의 해임안에 대해 표결을.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회의실 말석에서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끊었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절망이 없었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김 이사의 보고는 전부 거짓이며 마태만 회장의 합병 제안은 사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마태만은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저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지혁을 가리켰다. 제 법률 대리인이 김 이사의 보고에 대한 반박과 이 합병이 왜 사기인지에 대한 진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처음 보는 이 낯선 남자 한지혁에게로 쏠렸다. 드디어 10년간 준비한 복수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